최근 안보 동향을 짚어보고 정세를 전망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조수빈입니다. 공격형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면서 방어 체계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프라임 이슈 대드론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존 전쟁 공식을 깬 새로운 양상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드론의 활용이 눈에 띕니다. 양국 모두 말씀하셨지만 드론 무기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이 전쟁 초기에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이제 아주 독보적으로 나온 그 바이락타르라고 이제 이게 좀 일반 그 UAV 이제 체계인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폭 드론으로 이제 이행돼 가지고 상당히 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진화되는 상황이 좀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걸프전 때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처음 등장했다고 알고 네. 있는데요.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주목받았던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좀 짚어주신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표적 획득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제 정찰용, 그다음에 좀 더 나가서 그 발사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공대지 미사일을 이제 큰 거, 일반적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해서 이제 뭐 전 목표를 이제 타격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이게 20년 이제 흘러와서 미국이 사실 독보적인 이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유사한 거를 만들어서 저가에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배포를 이제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또 다른 자폭 드론. 자폭 드론. 예, 근데 물론 이제 자폭 드론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한 30년 전에 개발해서 수출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공군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 특수 목적으로. 아, 우리도 있어요? 예, 99년도에 도입해서 현재 우리 부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적의 방공망, 네. 레이더망을 이제 레이더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한된 자폭 드론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아주 모든 분야의 목표물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예. 그것도 좀 멀리 날아가는 거, 아니면 중간 거리, 아니면 단거리.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을 17배 가까이 확대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자폭용 드론을 100만 대 생산했다. 그만큼 길어지고 있고 중요한 무기가 됐다는 건데 러시아군부터 먼저 짚어보죠. 아우디 이후카를 점령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특히 드론을 활용한 전술 눈에 띈다고요. 그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중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뭐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요. 예. 이 고가예요. 매일 쏠 수가 없어요.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이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권위주의 국가 사슬에 있는 이란이 샤히드 136이라는 장거리 자폭 드론을 가지고 아, 있었어요. 자폭 드론도 장거리 다니는 예, 거 이게 있어요. 2,500km 정도 운용거리가 되고요. 네. 폭장량이 40kg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좋은 거는 2,5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무기로는 싼 거죠. 예, 가성비 전투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메우다가 2023년 중반 정도 돼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첨단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주 희한한 전술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드론은 드론, 미사일은 미사일 이렇게 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예. 두 가지 배합을 해요. 우크라이나의 남부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공군의 사령부, 남부 사령부가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미그로도인데 그 샤헤드 136 35대를 보내요. 35대를 보내는데 이제 5대나 7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파식으로 보내는 거죠.
1재파는 뭐 5대, 2재파 5대, 5대, 5대에서 계속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로 그 미그로도가 이제 그 되게 중요한 공군의 사령부잖아요. 남부 사령부니까 지휘 통제 시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방공 체계도 있잖아요. 네. 그걸 먼저 자폭으로 이제 무력화시켜 버려요. 어떻게 보면 교란하듯이. 그렇죠. 예.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스칸데르 이제 M 그다음에 이게 이스칸데르 K 8발을 발사를 해가지고 핵심표적인 유르고하고 그다음 탄약고를 이제 정밀타격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군 공군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못하게 어떻게 보면 되는 여기서 급소를 딱 맞아버린 그렇죠. 거네요. 예.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2023년 8월 달에 보면 이제 이란으로부터 이걸 수입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썼잖아요. 무려 축구장의 14배 크기의 공장을 만들어버려요. 국산화 시키는 예. 건가요? 예. 그러니까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에 축구장 규모의 14배 규모의 그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뉴스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 공격 계속 하고 있죠. 마지막 남아있는 항구가 흑해에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오데사 항이에요.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군집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샤이드 136이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미사일과 드론이 장거리 자폭 드론이 배합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데사항 같은 경우에는 샤이드 136이 재파식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대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어떤 AI가 접목된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드론 전투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가 금방 질 줄 알았는데 오래 끄는데 드론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드론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기갑부대 포병 전력 우크라이나 쪽에 큰 위협을 준 자폭 드론도 있었는데요. 이게 자율 공격 능력 갖췄다. 이 정도 뭐 드론이 아니라 거의 뭐 사람이 조정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래서 좀 앞에 설명 말씀하신 네. 거는 그 샤헤드는 좀 그 장거리 비행을 하는 거고 그 주요 이제 목표물의 타격, 공군기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말씀하신 또 이제 기갑부대 그런 이제 전장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배 탄약 개념의 채공형 선회하다가 네. 딱 목표물을 이제 발견하면 그냥 돌진하는. 근데 이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군에서 이제 운영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그 시리즈가 있어요. 하피라는 자폭 드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더, 저게 이제 방공망을 이제 파괴하는 건데 이것은 또 별도로 이제 선회하면서 네. 이거는 기갑부대, 호병부대를 이제 목표로. 그래서 종류가 좀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전에서 대대적으로 사용한 게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드론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도 사실 너무 민망한 얘기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군도 드론을 주요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1인칭 시점 드론이라는 게 있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것을 악몽 같은 무기라고 묘사를 했는데 일단 1인칭 시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거 왜 또 악몽 같은지 어떤 건가요? 1인칭 시점이라는 게 그 영어로 FPV.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 실제 이 무인기 조종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조종하는 게 다 나타나는데 이건 가글을 쓰고 가상현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가상현실 고글 가상현실 고글. 예. 고글을 쓰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실제 그 비행을 하듯이 자기가. 뭐 게임하는 거랑 비슷해요. 예, 거의 가깝죠. 그거를 최근에 이제 뭐 SNS 상에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종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목표물을 이제 타격하는 그런 용도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장거리, 중거리, 뭐 단거리 이렇게 세분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샤이드 시리즈가 있고 란셋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FPV 이렇게 해서 중단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네. 나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 저는 이렇게 쓰고 운전하는 거는 뭐 레이싱 스포츠나 게임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무기가 된. 네, 그게 이제 줄은 응용이 몰랐어요. 돼서 예. 무기화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포탄이 바닥나니까 이런 드론들을 앞세워서 좀 그 전세를 바꿔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다른 드론도 활용을 하고 있죠. 바로 해상 드론인데요. 해상 드론으로 흑해 함대 3분의 1을 무력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전술일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드론하게 되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게 드론이죠. 이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네. 해상 드론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쟁에서 쓰고 있는 그리고 효과를 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이게 드론이다, 카미카제 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누구도 반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월 14일 날 마구라 V5라는 그래서 이제 무인 수상정인 자폭형 무인 수상정이에요. 예. 이게 이제 흑해함대의 상륙함인 카이사르 쿠드니코프 함을 이제 격침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을 언제 처음부터 시작했느냐? 2022년으로 돌아가요. 2022년 10월 29일 날 공격을 최초 시작하는데 네. 여기 또 기발한 전술이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흑해 함대가 크림 반도에 보게 되면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에 이제 정박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특수작전 부대가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할 때 바다에서 육지 방향으로 기습을 하게 되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최초에는 자폭 드론으로 해서 지상 시설을 타격을 해요. 파괴를 먼저 예. 하고. 예. 그럼 경계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다 지상을 몰려. 다 지상을 몰려요. 그때 이쪽에서 자폭형 무인 수상 함정을 졸진시켜버립니다. 그걸 발견을 해요. 예. 발견하는데 계속해서 헬기가 기총 수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물살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탄 효과가 있어버린 거예요. 해상에선 그러니까, 예. 어. 그래서 이제 지상하고 해상하고 주의가 분산되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제3의 자폭형 이제 무인수상정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흑해함대의 기함인 마카로프함에게 큰 충격을 입혀서 피격을 네. 시킵니다. 야, 예.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돈이? 아까 뭐 몇 천만 원, 예, 2,500만 그거보다 원 했으니까 비싸요. 그 수상정이니까 예. 1억?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이게 폭장량이 이제 250에서 300km예요. 왜냐면 함대를 하니까. 3, 4. 그렇죠. 3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최대 운용거리가 80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수작전 부대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스타링크와 연결해가지고 800km 후방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도 높이고 전투 효율성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잠수정으로 하는 게 있어요. 또. 예, 그래서 이걸 마리츠카라고 하는데 잠수 드론이라고 해야 되나? 마리츠카입니다. 이것도 몇 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운영거리가 800에서 100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흑해함대 3분의 1이 완전 여기서 몰살당하시피 해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그 흑해에서 이제 지중해로 가는 예. 그 항로를 공급망을 어렵게 이 효과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유지를 하고 있고 무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지상하고는 달리 지금 현재에서는 해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순신 장군처럼 장악을 좀 일부는 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딱 느낌 오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궁금한 게 뭐 3억 정도면 가성비 있게 이제 공격을 한 거라고 표현이 들리는데 흑해함대가 함대 네네.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축함이 있고요. 네. 상륙함이 대규모 함이에요. 그런 건 얼마? 돈이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못해도 뭐 한 1000배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몇 억 써서 몇 예, 천억짜리를 우리 함의 대양함을 자폭드론 몇 대를 운용해갖고 격침시켰다는 거예요. 가성비 전투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키워야 나는 되는 거죠. 거네. 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러시아도 따라서 지금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해군 함대를 운용하지 않잖아요, 별로. 네. 그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본토까지 드론으로 공격한 사례가 있는데 아무리 드론이라도 러시아는 방공망이 있잖아요. 이거 네네. 어떻게 피하는 거예요? 이게 비버라는 자폭 드론인데요. 비버. 예, 그 동물 이게, 비버요? 예, 비버. 예. 똑같이 비버처럼 생겼어요. 이 운영거리가 1000km인데요. 이거는 6시간 동안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요. 이건 1.2억이 한대요. 엄청나게 싸요. 이게 전쟁으로 가니까 몇 억은 다 싼 거네. 싼 거죠. 몇 억 원씩 싼 거예요. 네. 미사일에 비해서 싼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0km가 되기 때문에 지그재그 기동이 가능한 거예요.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이걸 그대로 똑바로 가게 되면은 그럼 항적이 방공망은 못 노출되잖아요. 뚫죠. 예. 예. 지그재그로 가다가 도시 근처에 가게 되면 그 고도를 쭉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빌딩 수배에 의해서 이게 감춰지잖아요. 근데 우리 레이더는 어떻게 되죠? 항상 뭐 하늘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지근거리 가서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주택 시설들, 그다음에 주요 시설들을 딱 타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타격하는 모습을 SNS에다가 다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정밀 타격하는 것보다는 예. 야 우리 우크라이나 군도 너의 심장인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인지적 차원에서 이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죠. SNS에 올렸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냥 뭐 자폭 드론 보내서 뭐 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SNS에 공개해서 얻는 효과들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뭐 전통적인 심리전이죠. 그걸 이제 보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그 스마트폰, SNS 이제 망을 통해서 실시간 거의 준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심리전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거리 지금 보병들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접전 지역에서 단거리에서 영상도 보여주면서 수리탄급이나 박격포탄급의 이제 폭탄 그래서 이렇게 떨구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안 놀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옛날 같지 않게 뭐 이 참호전에 들어가서 참호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곡사포탄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되는데 네. 이거는 위에서 떨구기 때문에 그것도 실시간 거의 준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심리전이 상당히 대단한 거죠. 위압감이. 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먼저 전쟁들에서는 이제 20대 최소한의 20대가 있었는데 네. 이것은 아예 20대가 없다는 거. 그 위압감이 상당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가요. 사실 초기엔 서방의 지원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네네. 했잖아요. 드론도 그렇고. 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쟁 중인데 다양한 드론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는 디지털 혁신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 난세의 영웅이 난다. 난세 영웅. 33살이에요. 와. 네, 되게 젊죠. 네.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국방부 장관님, 과기부 장관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혁신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타링크도 트위터 한 방으로 얻었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크라우드 펀딩을 모아요. 전 세계로부터. 이 사람 무슨 뭐 전쟁계 일론 머스크네. 오, 그렇죠. 아, 우리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이요. 우리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게 되면 권위주의 국가에 무릎 꿇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끌어모아요. 끌어모아가지고 아미 오브 드론스라는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이 안에 있는 200여 개의 혁신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예. 얘네한테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가슴속으로 되게 뭐랄까 감동을 먹은 게 뭐냐면 그 전시에도 연구 랩이요. 지하에 다 있어요. 지하에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전쟁 기간에 걔네가 챌린지 대회를 해요. 챌린지 대회를 네네. 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비버예요. 아. 비버가 나오고 올해 2월 달에는 뭐냐면 비버의 업그레이드형 제트 엔진까지 실은 게 나왔어요. 사고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미 오브 드론스를 통해 가지고 아까 FPV 관련된 자폭들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한 달에 5에서 6만 개를 대를 생산할 수 있고요. 올해는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페드로프가 다음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미 오브 로봇츠. 지금 가능해요, 그게? 네. 전쟁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드론을 하고 있지만 예. 이제 다영역화가 되면서 지상에 있는 것들 왜냐면 전차가 근접전투를 하게 되면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RCWS를 장착한 자율화 단계지만은 이제 그 UGV 무인 장갑차라든가 무인 전술 차량들을 보내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신속하게 어떤 이런 무기체를 획득할 수 있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각국의 드론 개발 실전 테스트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진 드론도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바로 종입니다. 종이 드론으로 전투기도 파괴했다는데요. 딥하고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하늘로 날려보낸 추억 하나쯤은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요. 종이 비행기가 내 손을 떠나 힘차게 비행을 시작할 때 마치 내가 날아오른 듯 짜릿한 해방감마저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종이 비행기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활약 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23년 8월 27일 한밤중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의 밝은 섬광과 함께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쿠르스크 군비행장. 정체 모를 무언가가 날아와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 수호이 34대와 미그 29 한 대를 파괴한 겁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2기와 S-300 방공 레이더도 무력화됐죠. 러시아군은 항공기 모양의 이것으로부터 공격받았지만 격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정체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군이 날려보낸 종이 드론이었습니다. 공습에 투입된 종이 드론은 총 16대. 우크라이나군은 특수작전부대를 사전에 침투시켜 레이저 표적지 시기로 종이 드론을 유도한 뒤 쿠르스크 공항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폭탄이 탑재된 드론과 속이 비어있는 종이 드론을 섞어서 2번에 걸쳐 재파 전술을 펼쳤는데요. 종이 드론에 러시아군은 속절없이 당하며
굴욕을 맛봐야 했죠. 그런데 종이 드론이 어떻게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이 드론은 호주 방산업체가 만든 PPDS 드론으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00대씩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판지로 만들어져 카드보드 드론 혹은 하늘을 나는 피자박스로도 불립니다. 약 2m 길이의 주날개와 프로펠러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조립 가구처럼 분해된 상태로 배송돼 전장에서 쉽게 조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양새가 조금 우스꽝스럽고 허접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은 여느 드론 못지않은데요. 종이 재질이지만 최대 5kg까지 적재할 수 있고 적재량에 따라 1시간에서 3시간 비행이 가능합니다. 순항 속도는 시속 60km, 비행 반경은 120km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과 청주 거리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거리죠. 위성왕법 장치 GPS를 이용해 인간의 원격 조종 없이 자율 비행이 가능한데요. 카메라와 정보 수집 센서를 장착해서 적진을 은밀히 정찰할 수도 있고 소형 폭탄을 싣고 전선으로 날아가 공격 임무도 거뜬히 수행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공망은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요? 레이더는 물체에 전자파를 쏜 뒤 돌아오는 반사파로 위치와 속도를 측정하는데 이 드론은 금속이 아닌 종이 재질이라 방공 레이더에 걸릴 위험이 낮았던 겁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이 종이 드론이 스텔스기 계보에 가장 최근 이름을 올린 항공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한 대당 8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미국이 지원한 휴대용 자폭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300의 경우 한 대당 가격은 800만 원 정도인데요.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의 속도는 종이 드론보다 빠르지만 비행 반경은 10km에서 40km로 비교적 짧은 데다 비행 시간도 15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종이 드론이 얼마나 가성비가 뛰어난지 아시겠죠? 게다가 종이라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도 가능한데요. 표면에 왁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에 쉽게 젖지 않기 때문이죠. 한 대의 종이 드론으로 최대 6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선 이보다 효율적인 무기가 없겠죠. 최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기습 공격과 은밀한 기동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성비 좋은 드론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또 어떤 기발한 드론이 적군의 허를 찌르게 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드론이 공격했을 때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러시아 샤헤드 136이 주로 우크라이나 국가 중요 시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우선 되게 와이즈예요. 와이즈?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데 다 지키려고 안 해요. 도시를 중심으로 딱 지켜요. 선택과 얘네들은. 집중. 예. 왜 도시냐? 생각해보시면 도시가 우리가 국가 총력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모든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총력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심이에요. 센터 오브 그래버티. 또한 전쟁 지속 능력을 창출하는 원천이에요. 네. 이 지키는데 도시는 보게 되면 우리가 도시 외곽이 있어요. 외곽. 그다음에 도시 경계, 도시 내곽이 있는데 이제 다중으로 되도록 체계를 원거리부터 이제 구축을 해요. 예. 도시 외곽 지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정규군들의 뭐 전투기라든가 아니면은 S-300 같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의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거리 자폭 드론 같은 것들 격추를 하고요. 이제 경계선상에 보면 그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가 중위시설 밀집돼 있어. 전력 시설 이런 거, 발전 시설이요.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군은 이제 바깥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 시설장들 중심으로 또 국토방위군 예비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탐지하고 다른 체계에 요격하게 되면 이미 늦어요. 탐지하고 요격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 체계를 만들어 놓고요. 네. 또 그다음에 아무리 이제 첨단화되고 디지털화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속도가 느린 물체를 격추시키는 데는 대공함항이라고 뭐냐면 여러 보병들이 하늘을 향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은 집중 사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엔티 드론 그룹을 300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 엔티 드론 그룹. 예. 드론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방어하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뭘 갖고 있냐면 휴대용 이제 대공 미사일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있냐면 이제 쌍발 기관총을 전술 차량 위에다가 탑재해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는 다 격추가 돼야잖아요. 러시아군이 밤으로 옮겨요. 운용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탐조증
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비춰가지고 화방을 구성하기도 하고 예. 레이저 표적 지수 그러니까 밤에 오면 이렇게 레이저를 딱 쏘게 되면은 지나가는 것도 굴절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그 사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격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웃긴 게 뭐냐면 페도로프가 또 나타납니다. 또 뭐냐면 전 국민을 탐지 자산화를 해요. 탐지. 자산화. 자살화? 예. 탐지 자산. 뭐냐면 스마트폰에 앱보라는 앱을 아, 개발해갖고 깔게 해요. 그러면 뭐냐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이제 저속으로 움직이는 걸 딱 하게 되면 헬기 하면은 그 도시의 방공부대로 직송이 됩니다. 우리 전체가 다 레이더가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저 먼 거리로부터 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전의 융통성을 가지고 대기를 하면서 요격률 높일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도시 중심으로 다중으로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군뿐만 아니라 민간군 통합자산에 들어가 있다. 네. 예. 그다음에 F라는 어떤 스마트한 어떤 전파 체계를 갖고 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드론이 뭐 러시아 방공망 뚫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뭐 드론인지 샌지 거의 구별이 안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형 드론이 나오면서 식별하고 차단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개발한 시스템이 있다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민군이 손을 잡고서 개발을 하면서 공격형 개발하면서 동시에 방어 시스템도 동시에 이제 개발한 거죠. 네. 그리고 1차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수 있는 2014년도 크림반도 그 사태를 이제 겪고 나서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서 2016년도에 그 방어 체계를 일단 기본적인 방어 체계를 이제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름이 이제 부코벨 대드론 전자전 시스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차량화된 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휴대용보다는 차량화. 그러니까 차량에 넣는. 예, 차량이 뭐 이렇게 소형 차량에 이제 탑재하고 이제 이동할 수 신속하게 이동하고 예. 설치하고 다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탐지 거리가 탐지 포착 거리가 최초에 이제 70에서 100km 사이. 그래서 포착을 한 다음에 전파 방향을 이제 해서 네. 그걸 무력화시키는 건데 실제 유효한 거리는 16에서 20km 사이에 전파 방향을 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통제소하고 이제 차단을 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재 개발을 그 실전 배치 개발을 한 다음에 실전 배치를 이제 대대적으로 했죠. 상당히 지금 민군 그 협력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좀 짚어봤는데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는 사뭇 다른데 페도로프가 없어요. 푸틴 있잖아요. 예, 푸틴이 있지만 네. 혁신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기간 안에 그 드론 공격이 혁신의 혁신을 거듭했거든요. 그러면 대드론 체계도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혁신가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군의 통합 체계가 필요해요. 근데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페도로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임시방평책을 하는데 크렘리궁 주변을 보게 되면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보면 판치르 S1이라고 이제 이게 우리로 말하면 대공방어 체계인데 그거를 네. 헬기로 통해 갖고 세 군데를 올려요. 올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층에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도에 관련된 그 하늘에 관련된 어떤 그런 방공 체계는 레이더가 되지만은 비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골판지 드론 같은 경우는 오다가 고도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작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는 RCS 그러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에 작기 때문에 잘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죠. 계속 당해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군 공항을 타격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략 폭격기 엄청 비싸잖아요. 그 위에다가 타이어를 올려요. 왜? 자폭들이 와서 타이어를 맞고 튕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공항에다가 그 똑같은 저희 전략 폭격기하고 전투기를 그려놔요. 똑같이 그려놔요. 그거 허술하게 활주로에다가. 세운 예.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속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방평책밖에 안 되고요. 기사를 보니까 푸틴이 이제 2024년 올해 초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대드론 체계 구축하라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네. 예. 드론 전투 양상을 좀 살펴봤습니다. 공격형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데요.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공격형 드론에 관련된 방어 체계를 이제 대드론 체계라 할 수 있잖아요. 대드론 체계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탐지 체계, 그러니까 공격에 오는 것들을 탐지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무력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해야 되고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 판단, 그 다음에 결심 대응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인 지휘 통제 체계. 그러니까 탐지 체계, 그 다음에 무력화 체계, 지휘 통제 체계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제 탐지 체계는 레이더, 아니면 이제 스캐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력화 체계는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파 같은 걸로 쏴가지고 하는 이제 비물리
타격 체계인데 이게 소프트 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총 같은 걸 쏘는 거 있잖아요. 발사되는 거. 이거는 이제 물리적 타격에서 이제 하드 킬로 이제 그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탐지 체계, 그 다음에 무력화 체계, 지휘 통제 체계가 고도화 된다 할지라도 혁신을 거듭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을 딱 해놨는데 FPV 드론이 나타난 거예요. 자폭 드론이.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칭 시점이잖아요.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는 그 드론에 있는 영상이 그대로 하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레이싱 갖고 묘기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면에 바짝부터 가다가 마지막에 팝업을 해갖고 때려버려요. 실제 조정하면 불가능한 그 비행이 가능한 거네요. 고개 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50만 원도 안 되는데 두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T-80 같은 40몇 억짜리를 전차를 파기시켜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드론 체계는 잡기가 쉽지 않아요. 하마스한테 기습을 당하잖아요. 당하고 나서 기습을 당할 때 주요했던 게 뭐냐면은 하늘로 날아가서 그것도 마찬가지 적응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휘통제 시설이라든가 감시 시설에다가 이제 수류탄을 투하했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전투병들한테 디텍터하고 잼머를 달린 착용형 대드론 체계를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대드론 체계가 첨단화되면 관련된 또 드론이 또 첨단화되고 그냥 양쪽이 계속 고도화되기 끝이 때문에 없는 거예요. 모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전장 상황을 나름대로하지만은 면밀히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모르니까요. 예. 전문가로서 어떤 방어 수단이 가장 뭐 활용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뭐 여러 경우를 좀 보면서 네. 아주 결정적인 방어 수단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건 없다. 예, 다 이렇게 허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뭐 군에서도 군경, 경찰까지 포함해서 이제 수단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거기서 대표적인 거를 이제 뽑아보라면 이제 전자제모.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쟁터에서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양자를 비교하면은 이 러시아 쪽은 가피아, 볼로네즈 이런 이제 이름들의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방어용으로 전자 제모를 해서 이제 교란을 하는 거죠. 주파수 네, 교란.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장비들을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아직 그렇게 완벽한 것 같지 않고 또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그 기존의 그 서방 측으로부터 이제 제공받은 장갑차, 기계화병 전투차에 이제 설치해서 싣고 다니는 이제 시스템이 시니아. 이렇게 해서 두 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서로 양측이 나눠지는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것은 없다. 아까 이제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개개인 보병이 또 휴대해야 되는 엔티 제머건 네. 이것도 같이 또 전부 이렇게 골고루 부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그 군사약전 전투하는 이게 편제가 골고루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어느 부대는 또 그게 뭐 부족하고 이거 좀 짚어주세요. 안티 드론 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화기. 네. 이거를 실제로 이제 지금 뭐 지급한 곳이 있나요? 국가가?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했고. 우리가 군경 이제 대타를 훈련 때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잘못 보면은 이제 사진 촬영을 해서 잘못 보면은 이게 총 같아요. 근데 앞에 그냥 뚱그래. 그래서 전파가 나가는 거죠. 근데 멀리서 보면 총을 어떻게 조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격용 소총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자 제모를 이제 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은 좀 아쉬운 게 경찰, 대테러 부대 중심으로 아예 이제 보급이 됐고 이제서 이제 후방 우리 그 육군은 이제 후방 부대 배치가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려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배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대만은 이제 아무래도 군 규모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우리보다 작으니까. 네. 예, 빨리빨리. 근데 급하고. 우리는 살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대테러 부대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좀 이게 예산이 투입될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서 본격화되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북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도 드론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실체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2014년도부터 겪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그 소형 장난감 같은 이상한 거 넘어오고 막 드론들이 그랬잖아요. 와서 사진도 제대로 찍은 것도 아닌데 멀리 내려간 성주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드 기지까지 정찰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서울 이제 상공을 이제 배회하고 그 정도 수준이고 확인된 게. 확인된 게.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제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은 그거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한 중고도, 고고도 도입한 고고도 무인기 이거 보고서 이제 지들이 이제 좀 부족하다, 몰린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무인기, 큰 대형.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북한도 개발을 시작한 거 아닌가. 뭐 그것도 뉴스 나왔을 때 저게 모형이네, 뭐 실제로 되게 많이 놀랬죠.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놀랬죠, 그는. 저는 좀 비슷하면서도 좀 결이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초점을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인도의 그 분쟁 지역인 이제 잠무 카슈미르주에서 경찰이 이제 그 날아다니는 이상한 뭐 떨어뜨리는 것을 이게 요격을 했어요. 보니까 그게 그 유탄을 투하할 수 있는 북한제 드론이라는 게 발각이 됐거든요. 2020년에 22년, 22년에? 예, 22년 5월이니까 네.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빠르게 이제 이게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학습을 통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비교부터 이제 개발된 건지 갖고 모르겠어요. 있었던 건지. 근데 더 제가 논문 한번 또 지져보니까 기사화 됐는데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교에서 정확하게 그 소형 드론 관련 논문이 공개됐는데요. 강풍이나 난기류를 극복하고 자동 비행하거나 사전 지정된 경로를 비행할 수 있는 최적화 드론 설계 기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북한에도 페가로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이거를 보면은 뭐가 되냐면 얘네들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완전 안보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치부할 게 네네.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방문했을 때 그 뭐랄까 선물로서 자폭드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외신에서도 다음 어떤 그 도발은 드론을 이용한 자폭 이런 거를 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이 만약에 장차 한반도에 드론을 활용한다. 어떤 그 방식으로 운용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도발을 많이 당했잖아요. 여태까지요. 북한은 항상 우리 예측하지 못한 시간, 장소, 방법, 수단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 예측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측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그다음에 홍해 지역에 준동하고 있는 후티 반군의 모습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권위주의 국가라는 것들은 국제사회의 어떤 그 제재 때문에 서로 융통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돈, 그다음에 이제 기술, 그다음에 어떤 물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와중에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KN-23이라는 24가 현재는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제 쌓고 우리가 있다. 쌓고 있고 관련 어떤 전술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드론은 하늘을 날아 다니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지금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도 드론, 해상으로 가는 것도 드론, 지상으로 가는 것도 잠수. 다 드론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게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 체계가 다영역, 그러니까 지상, 해상, 그 다음에 공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예, 교란시킬지. 그렇죠. 용역이 이제 세분화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갖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다는 거죠. 우리도 북한을 그 예측할 때 상상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도 북한의 드론 위협에 그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사령부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진력하고 있는 대드론 체계는요.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 위협에 관련된 겁니다. 2022년. 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간 사이에도 혁신을 거듭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만 쌓인 거 아니라 2021년 5월에도 싸웠단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2주 만에 끝내버려요. 그때는 반대로 지금처럼 오래 가지 않고. 근데 그 당시에도 하마스가 정찰 수준의 어떤 저급한 수준의 어떤 드론들을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제 그를 끝나고 나서 교훈을 삼기 위해서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얘네들이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형 어떤 드론, 그다음에 시가지에서 운영될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21년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지상군이 전투 실험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레이더 같은 경우는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이제 저고 들어오는 것과 건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착용형, 그러니까 이제 디텍터와 잼머가 달린 착용형 것을 그 전투 실험을 해서 결론이 났는데 좋다고 났는데 마지막에 우리 살 거 너무 많잖아. 그다음에 위협이 실제되지 않았잖아. 해가지고 그거를 도입을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7일 날, 작년 10월 7일 날 그 소형 드론이 저고도로 가다가 팝업을 한 상태에서 수류탄을 투하하니까 일거의 걔네의 어떤 감시라든가 지휘통제 시설이 마비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망을 돌려보니까 그 21년도에 전력화하지 않았던 이 착용형 이제 디텍터하고 잼머를 지상군에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위협은 계속해서 고도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2년 12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론 다른 것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위협을 상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은 네. 그 와중에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해서 고도할 수 있다. 그 더 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드론 공격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진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 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좀 우리 교수님이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 모든 전쟁, 최근의 모든 전쟁이 한반도, 이 한반도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대만의 양안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드론 작전, 이스라엘 이제 하마스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모든 게 다 몰려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뭐 방법, 수단이 상당히 우크라이나에서 복잡할 정도로 바쁘다는 거죠. 그 예산도 많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대드론 체계라든지 드론 공격 체계가 이제서야 결정도 못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올해 뭐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실용화되고 배치되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드론이 전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게 이제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나타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짧은 시간, 특히 이제 2022년 2월 24일부터 시작된 우러 전쟁을 통해 가지고 혁신의 혁신을 거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는 어느 곳에서 이 엄청나게 기술이 진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는 아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전방에서 싸우는 것도 다 중요해요. 예,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후방 얘기 좀 하고 좀. 우리가 군에서 후방 지역을 합동 후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이쪽 빼고 뒤쪽은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아까 도시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어떤 생산 시설, 국가 중요 시설이 유사시에 어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미 해군에서 우리 조선소에 그 미국 해군의 군함들을 유지보수 그 MRO라고 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맡기려고 했는데 방공 체계가 좀 부실하다는 이유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적 효과가 74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 드론에 관련된 문제가 대드론 체계가 이제는 경제 안보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안정과 어떤 그 국가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를 두고 우리나라 전체를 두고 이 대드론 체계를 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도시와 어떤 국가 중요시설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 어떤 권역별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대드론 체계를 하게 되고 아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처럼 군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군이 통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융복합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 때문에 지방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현역군이 없어요. 이제는 내 고향은 내가 지킨다. 이제 예비 전력으로 가야 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걸 하기 위해서 균력 집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님은 과기부 장관님하고 친해야 된다. 친해져야 된다. 예. 예. 네, 전쟁과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은 안보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드론 그리고 대드론 체계는 우리 과학기술 강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디펜스 프라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방TV와 국방TV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